에는 뭐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치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유전학, 법이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또는 이 정액이 또는 이 차액이 누구 건가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법이 독성학이라고 그래서 독극물에 관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이 곤충학이라고 그래서 곤충, 돼지를 갖고 실험하는데 지금도 어디서 돼지 갖고 실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신이 외기,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곤충은 뭘까요?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곤충이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가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시체에다가 알을 이제 금파리가 법의학에 관심 있으셨군요. 알을 낳는다고 해서 가장 먼저 파리가 시체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 금파리가 보통은 제일 먼저 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되는 거죠. 시신에.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파리가 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딱정벌레들이 옵니다. 딱정벌레들이 와서 보다 단단한 조직 중에 뭐 근, 인대,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들을 시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식성인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망생들이세요. 법의곤충학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13세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히려고 수령이 막 노력했는데 그 흉기를 찾아갖고 범인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가 방금 뭘 가르쳐 드렸죠? 곤충이요. 곤충. 그렇죠. 네. 곤충이 갉아먹은 흔적을 찾았나요? 아, 시신에서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이 속살이 드러나야 파리가 꼬이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점점 이제 대답은 이렇게 고어해지는 거예요. 흉기는 낫이었어요. 근데 그 흉기를 어떻게 찾았냐? 그 흉기에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고을 수령이 자, 왠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자, 다들 집에 있는 낫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물로 씻어도 거기에 남아있던 피에 이런 곤충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하고 흉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법의곤충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송나라 때 조금 특이한 관리가 시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책들 다 모으고 본인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서 세원록이라는 법의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법의학 책입니다. 교수님,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익사를 하거나 그때는 사실은 파리가 오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먼저 그때는?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식성 해양생물은 뭘까요? 새우, 우럭. 네. 새우 먹기 이제 끔찍. 새우. 아니 근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그래서 해양생물 같은 경우는 뭐 갑각류라든지 육식성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곤충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법의학은 타살만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죠? 5천만. 네, 5천만이 좀 넘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사망하실 것 같나요? 1년에 한 27만 명에서 28만 명이 사망합니다. 물론 태어나는 건 그것보다 많아요, 아직은. 저출산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출산이 사망자보다 많은데 근데 그중에 타살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3만 명? 28만 명 중에 3만 명이 타살이면 아마 그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를 훌쩍 뛰어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5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았던 해는 500명이 살짝 넘었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는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5,100만 명이 조금 넘었지만
5천만 명을 계산하면 1년에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돼요. 0.7에서 0.9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비교하고 싶은 나라 혹시 있으신가요? 미국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꼭 비교해 보고 싶잖아요, 항상. 선진국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뭐 미국도 연마다 바뀝니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우리보다는 살인 사건이 많겠죠. 10만 명당 한 4명 정도 됩니다. 3.5, 4명. 비율로 보면 우리가 4분의 1이나 훨씬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하고 싶은 나라 있으신가요? 영원한 숙적. 일본? 네, 일본. 근데 일본 우리보다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0점대고 일본, 대만, 극동아시아 쪽에 나라들이 좀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뭐 북유럽 이런 쪽이 좀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나라는 중남미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특히 중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은 10만 명당 40명, 50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한 명이 안 되는데 1년에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의학자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50명. 50명쯤 됩니다. 그건 이제 은퇴하신 분들 빼고 50명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은 1년에 500건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몇 건만 하면 돼요? 10건. 10건. 그럼 10건만 하고 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200건을 좀 넘게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건 중에 물론 살인사건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떤 사건이냐?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더하기 자살건이 많습니다. 아니 자살을 왜 부검하냐 그런데 진짜 자살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명확히 해주는 국가 서비스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고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우리의 한정된 세금을 어디다 써야겠어요? 암 예방이라든지 암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불안하다, 타살이 많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치안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마침 전문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은 전문의 시험은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곳곳에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 해 마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아내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남편분이 지나치게 게임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내분이랑 다툼이 있었다라는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공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 아내분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죠. 부검이 시행되는데 그 부검 소견에서는 머리 뒤통수에 살짝 두피가 좀 찢어진 소견이 있고요. 목을 부검을 해봤는데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긴. 그래서 당시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법의관이 손에 의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왕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에 핥힌 자국이 있어요. 여자분의 손톱에는 남편의 피부 조직이 있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핥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남편분은 주장했고 누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나 뭐 다른 이유일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스벤슨이라는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초빙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아내분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이게 아마도 호흡을 방해했을 거다. 만삭이니까. 그래서 체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저렇다 보니까 피가 몰려서 목에 출혈이 보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이분은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온 사진인데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이 두 분이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물론 이윤성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뒤에서 준비한 건 누굴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윤성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1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우리의 부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분은 나중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났고 많은 형량이 추가됐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로도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당시에 국립과학수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했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모든 사람이 웃을 얘기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외부 표면부터 내부 장기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물을 가득 먹은, 그러니까 익사자에서 한강에서 발견될 만한 게 발견됐고 목을 심하게 압박한 뭔가 턱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치고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적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심장 원인에 의한 쇼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압박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경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소신대로 낼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나? 과감하게 목에 눌렸고 익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더욱더 촉발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살인사건 또는 시대를 관통할 수 있는 사건,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 등을 말씀드렸는데 검시, 검안, 부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검시라는 거는 시체를 포함해서 이 현장 주변을 총괄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되게 우리나라에서 권한은 검사님한테 있어요. 근데 이제 검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신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의사분들 중에서 법의학을 배웠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검안이라는 걸 합니다. 검안은 눈 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검안은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부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해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는 한 6천 건 정도 부검을 합니다. 근데 6천 건이면 어우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부검 비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검시는 보통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CSI라는 미국 드라마 아시죠? 거기 오프닝 테마가 어떻게 시작하죠? Who are you? Who are you? 후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노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Who are you잖아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일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문이 발달돼 있어서 사실은 지문 때문에 알기 쉬운데 지문으로도 어려울 때는 뭘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치아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매스 디제스트라 부르는 대량 재난이 있거든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지만 과거 삼풍아파트, 대구 지하철, 그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세월호까지 죽었을 때 사망자에 대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은 얼굴만 보고 하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문, 치아,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일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죽었냐예요. 왜냐하면 왜 죽었냐에 따라서 어떻게 죽었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자, 죽음은 추락사겠죠. 뭐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 이 사람이 자살일까? 아니면 누가 밀었을까? 아니면 작업을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불행한 사고일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죽었는가를 면밀히 관찰하면 어떻게 죽었을까? 즉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구일까를 우리가 본 다음에 왜 죽었나, 그다음에 어떻게 죽었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검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검시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이 검시제도라는 게 놀랍게 우리나라는 문헌상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흠음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단하신 왕이죠. 그 다음에 무원록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흐르니까 조금 더 증보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국적 상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 어떤 왕이 그랬을까요? 영조 대왕께서 그러셨습니다. 영조 대왕의 지시를 하고 손자인 정조대왕님이 이제 이거 한글로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원록을 언해 그래서 한글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사건들이 있나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네. 무원록에는 아버지와 친자 감별을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굉장한 실제 스토리,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장해서 살해한 사건. 근데 그게 현명한 관리가 사건을 정확히 파헤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죠. 흠음신서에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법의학 플러스 형법학책이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선판서. 근데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 선생님 저술하신 거여서 이 책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현대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옛날 말투만 극복할 수 있으면 재밌어요.